할머니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사람이 와서 이 집 압류 딱지 붙이고 갔어요. 이게 뭐지? 말이 안 돼.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대출 신청하셨고 도장도 찍으셨는데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신분증도 확인했고 인감도 맞습니다. CCTV도 있는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아침 6시 반, 이정화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35년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던 몸이 은퇴한 지 반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원에 국화들이 만개해 있었다. 참 예쁘게 피었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큰 4인용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 지현이의 대학 졸업 사진, 손자 준호의 돌잔치 사진. 모두 행복해 보이던 시절들이었다. 차를 우리며 정화는 지난밤 꾼 꿈을 떠올렸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이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칠판에 정성스레 글씨를 써가며 아이들에게 성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언제 행복했지? 갑작스레 떠오른 생각에 정화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40대.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과외까지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50대.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손자 돌봄, 생활비 보태기로 여전히 쉴 새 없던 60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도 되겠지. 정화는 차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작은 평상에 앉아 국화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은퇴 후 처음으로 맞는 가을이었다. 더 이상 학급 운영을 걱정하거나 아이들 성적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다. 연금도 나오고 적금도 있으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오늘은 뭘 할까? 예전엔 상상도 못할 사치스러운 고민이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동네를 산책할 수도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였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였다. 대문 앞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정화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오전 7시 반이었다.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궁금해하며 현관으로 향하던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어딘가 침울하고 무거웠다. 정화의 가슴 한편에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렸다. 잠깐만. 금방 갈게.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평화로운 아침이 끝나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대문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발걸음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지현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문고리에 손을 걸치는 순간 정원의 국화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이. 문을 열자마자 정화는 자식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읽었다. 민수는 평소보다 야윈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지현은 부어오른 눈으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선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이른 시간에 웬일이니? 들어와서 앉아. 정화가 거실로 안내하자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 같으면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겠지만 오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화의 재촉에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년 전 시작한 소규모 제조업체가 코로나 여파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거래처까지 부도가 나면서 외상값 회수도 불가능해졌다. 은행 대출이 3억, 사채가 2억.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문 닫아야 해요. 민수의 고백에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업 초기에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정중히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민수는 서운해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잘한 일이었다. 그래서 엄마께 부탁이 있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인수야, 정화가 단호하게 끊어 말했다. 그건 안 돼. 그러자 지연이 나섰다. 엄마, 오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어요. 지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은 상상보다 힘들었다. 월세 60만 원의 생활비까지 간병사로 일해도 빠듯하기만 했다. 준호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며 교복비며. 엄마, 제발 이 집 한쪽 방만 저희가 쓰게 해주세요. 월세도 아껴지고 준호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두 자식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정화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런데 선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연금이 월 180만 원이죠? 혼자 쓰시기엔 충분하지만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시면 요양원 비용이 월 300만 원은 들어요. 선영은 병원 행정직에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못 이겨 모시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금을 가족 공동자산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정화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다. 자신의 연금을 가족 공동자산이라고 표현하다니. 그건 자신의 노후 생활비였다. 선영아, 그건 내 돈이야. 물론 어머님 돈이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오빠 사업도 살리고 언니 생활도 안정시키고 어머님 노후도 준비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정말 막다른 길에 와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현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도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준호 때문에라도. 정화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모두 절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절실함 뒤에 숨겨진 계산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집, 자신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불편했다. 다들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정화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선영이 서류를 꺼내 놓았다. 이미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왔어요. 한번 보시죠. 서류에는 집 담보 대출, 연금 관리 계획, 지현 모자의 입주 일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정화의 동의도 없이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을. 서류를 내려다보며 정화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들과 계획표가 눈에 들어왔다. 집 시세 4억 2천만 원, 담보대출 가능 금액 3억 원, 연금 월 180만 원에 70%인 126만 원을 가족 운영비로 책정. 심지어 지현 모자가 쓸 방까지 지정되어 있었다. 이게 뭐니?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 동의도 없이 이런 걸 미리 짜놓고 와서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선영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본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결정하라고? 이미 다 정해놓고?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3개월만 버티면 새로운 계약이 들어와요.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에요. 민수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눈가에 검은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엄마는 평생 우리한테 희생만 강요했잖아요. 공부해라, 성실해라,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민수야, 무슨 소리를.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시면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가르친 건 뭐예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요. 정화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가르친 가족애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끼어들었다. 엄마, 저는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준호 챙기고 몸이 나만하질 않아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정화의 손을 잡았다. 준호가 엄마는 왜 맨날 아픈 척해? 라고 물어봐요.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참는 걸 모르고 제발 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럼 준호도 안정되고 저도 좀 나아질 거예요. 정화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이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지켜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연아,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 연금은 가족 전체의 자산이에요. 내 연금이 왜 가족 자산이야? 어머님 혼자서는 쓸 데도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할 텐데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죠. 선영의 논리는 냉정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강도처럼 들렸다. 효율적.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니? 돈 나오는 기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시면서 편하게? 내 집도 없이, 내 돈도 없이. 정화가 벌떡 일어났다. 너희 말은 다 이해한다. 정말 힘든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야, 내 사업은 내가 책임져. 지연아, 내 삶도 내가 꾸려가야 해.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어머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선영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시면 나중에 어머님이 힘드실 때 누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바라봤다. 그래,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현실적으로 말하겠다.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집은 내 이름이고 연금은 내가 받는 거야. 너희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거지가 될 수는 없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 정화의 차가운 대답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있던 끈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다. 정화의 단호한 거절에 거실의 공기가 살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엄마! 위험한 신호였다.
평생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이 첫 번째라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려우니까 나 몰라라 해요. 이게 엄마가 가르친 가족이에요. 민수야. 진정해. 정화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우리한테 희생만 강요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당신이라는 호칭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말이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가족을 위해서라며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엄마는 우리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우린 다 끝장이야. 정말 다 끝이라고요. 정화는 아들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평소 온순했던 민수가 이렇게 격분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말 속에 담긴 원망이었다. 인수야. 엄마. 제발. 이번에는 지현이 나섰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화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지현의 눈물이 정화의 바지를 적셨다. 딸의 절망적인 모습에 정화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 선영이 일어났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할 말이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님 나이가 이제 65세죠? 건강하신 것 같지만 언제 몸이 안 좋아질지 몰라요. 그때 누가 모실 건데요? 선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도 어머님을 모실 의무는 없어요. 그 순간 정화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평소 공손했던 선영이 이렇게 협박할 줄은 몰랐다.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어머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선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어머님이 우리 말을 안 들으시면 여기 넣어드릴게요. 우리는 각자 살아가고요. 정화는 서류를 보며 몸이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해 온 거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선영의 대답은 너무나 침착했다. 그럼 이 집은 우리가 정리하겠어요. 선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 집은 비게 되니까 우리가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상속받을게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려 한다니. 너희가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살 것인지 아니면 혼자 요양원에서 지낼 것인지. 민수는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스트레스와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다. 너희 인생은 너희 몫이다. 정화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그 한마디가 거실을 관통했다. 민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소파를 발로 찼다. 좋아.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봤다. 다신 엄마 얼굴 보러 안 와요. 혼자 잘 사세요. 쿵. 현관문이 거세게 닫혔다. 지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엄마, 어떡해요.
어떡하라고요. 선영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녀도 지현을 일으켜 세우며 나갔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붙잡으려 했던 가족은 이미 금이가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진짜 가족이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민수가 차를 몰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정막이 무거웠다. 3일 후 정화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민수의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역 뉴스 끝자리에 짧게 나온 작은 기사였지만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음성만 들렸다. 인수야,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현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지현이 일하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만뒀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마도 준호와 함께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다. 정화는 딸과 손자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2주 후 정화의 삶에 진짜 지진이 일어났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웃에서 급하게 달려왔다. 은행에서 사람이 와서 이 집 압류 딱지 붙이고 갔어요. 정화는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다. 부동산 압류 통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뜯어보니 자신의 집이 3억 원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다고 적혀 있었다. 대출자는 이정화. 보증인도 이정화. 말이 안 돼. 정화는 급히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대출 신청하셨고 도장도 찍으셨는데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신분증도 확인했고 인감도 맞습니다. CCTV도 있는데 직원이 보여준 CCTV 영상에는 정화와 닮은 뒷모습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정화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다.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조라고 주장하시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인감 도장이 진짜이고 서명 필적도 비슷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겠네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화는 무너졌다. 법적 다툼을 할 돈도 시간도 체력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화는 선영이 마지막에 보여준 서류들을 떠올렸다. 부동산 계약서, 요양원 신청서.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선영이가 하지만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다. 민수의 집으로 찾아가 봐도 이미 이사를 간 후였다. 한 달 후 정화는 집을 떠나야 했다. 새 주인이 들어온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40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은 이미 치워버렸다. 민수의 결혼식, 지현의 졸업식, 손자의 돌잔치. 모두 행복해 보였던 시절의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다. 정원으로 나가 국화를 보았다. 그녀가 몇 달 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던 그곳이었다. 국화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마저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구나. 정화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가족에게 배신당했다.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짐을 싸면서 정화는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몇 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장을 펼치고 그녀는 한 줄을 적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드디어 나왔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쓴 마지막 글이었다. 저녁이 되자 정화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했다. 현관문을 닫으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40년의 추억도 배신의 아픔도 모두 그 문 뒤에 남겨두고 싶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65세의 여인이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정화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창밖의 바람이 문을 흔들던 그 밤이 마지막이었다. 이제 흔들릴 문도 지켜야 할 집도 없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인생이 남아 있었다.